안녕하세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한 번쯤은 맞게 된다지만 막상 나에게 그 위기가 찾아오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어른과 며느리와 갈등으로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친한 친구들과 싸우게 됐다면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서운한 점들을 말하면 어느 정도 풀어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상대로 다툼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서운한 점들을 말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난을 쏟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상처를 받고 남편과 이혼을 한다거나 두 번 다시 시어른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요즘 저는 이런저런 썰들을 들려주는 유튜브에 푹 빠졌습니다.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통쾌한 기분도 들고 울적했던 마음이 싹 식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여길 자주 들어오네요. 인생의 굴곡을 이겨내고 자유로운 싱글맘이 된 30대 아줌마인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잘 되면 직장인들보다 훨씬 낫다. 남의 밑에서 눈치만 보고 돈 버느니 하고 싶은 일에서 많이 돈 버는 게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업이란 게 누구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출의 차이도 천차만별이라 전 평소에 사업에 대해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거냐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좀 적게 벌더라도 직장인이 맘 편히 사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180도 뒤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친했던 동료가 퇴사 후 일이 잘 풀려 번듯한 회사까지 차렸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지영이는 평소 웹툰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영이가 학창시절 만든 웹툰을 보았는데 요즘 연재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지영이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는 사는 재미가 없다면서 자기는 이렇게 창작하는 일을 틈틈이 해줘야 사는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웹툰 그리는 일에 소질이 있던 지영이는 결국 작년 회사를 그만두었고 본인의 SNS에 자기가 만든 웹툰을 일주일에 한 회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영이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전화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꼭 한번 해보라고 말해줬죠. 결국 회차가 지날수록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고 어느새 100만 명이나 지영의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대형 사이트 웹툰 관계자가 지영에게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보내어 우리 사이트에서 연재해 줄 수 있겠냐는 제의를 하였고 지영이는 해당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가 되어 압도적인 조회수로 엄청난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죠. 이런 지영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직장 생활만이 꼭 답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전 솔직히 지영이가 엄청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지영이처럼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집안에서 남편이 백수라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용기가 안 나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었죠. 지영아, 이번에 올라온 웹툰 끝까지 나 다 봤어. 진짜 재밌더라.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사실 처음에 별로 봐주는 사람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 준비나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거든? 근데 네가 그러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이야기해줘서 계속 연재할 수 있었어. 말 몇 마디 해준 건데 뭘 그렇게까지 좋게 이야기하니. 어쨌든 고마워. 아니야, 그 몇 마디가 나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네가 해준 말들 덕분이야.
두고두고 내가 갚을게. 참,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었어. 내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보고 싶대. 뭐? 방송국? 진짜야? 이제 네 웹툰이 공중파 드라마까지 진출하는구나. 개런티도 엄청 받겠다, 야. 부럽다. 대단하긴 뭘.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단 거지. 근데 너도 일 잘하잖아. 혹시 미영이 너도 이직 생각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나 얼마 전에 회사 하나 차렸잖아. 정말? 너 정도면 큰 회사에서 연락도 왔을 텐데 다 거절하고 새로 차린 거야? 응. 사실은 여러 회사에서 나한테 스카우트 제안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직접 차리는 게 낫겠더라고. 내맘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리게 됐어.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내가 만든 웹툰 캐릭터를 기반으로 굿즈랑 이것저것 만들어서 파는 일이야. 문제는 제대로 이걸 마케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잘 안 구해주더라고. 혹시 너도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줘. 미영이 네가 도와주면 난 너무 좋거든. 아, 그래? 알았어.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저는 몇 년 전 대학 선배의 소개로 30살에 결혼한 저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딱히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지만 순수하게 절 좋아해주는 마음이 고마웠고 결국 그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집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해보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지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만 챙겨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기가 좀 쑤셨는지 저 몰래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 몰래 사업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여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덜컥 사업을 시작한 거야?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야지.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니,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돼서 집에서 아이 봐주면서 쉬엄쉬엄 일자리 찾아보기로 한 거잖아. 근데 뭐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대출금도 있는데? 대성이 알지? 그놈이 대기업 다니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회사를 나왔는데 말이야. 지금 전 국민이 마스크가 필수품이잖아. 마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나한테 말하더라고. 마스크 사업? 그럼 사업자금은 왜 1억이나 대출받은 거야? 마스크 사업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필요해? 아, 이 사람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사업을 하려면 이쪽 일 좀 해본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고급 정보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마스크 쌓아둘 창고도 필요하고 돈 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나중에 다 갚게 되겠지만 말이야. 남편은 지금 마스크가 필수품이니 마스크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사서 싸게 파는 일을 하자는 친구의 말에 솔깃해져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이 백신이 나와도 금방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고 마스크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떼돈을 벌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친구가 저렇게 자신 있어 하니 한편으로는 믿음도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남편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미영아, 이 마스크 사업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건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 곧 대박 날 거야. 곧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잔뜩 몰릴걸? 아니, 지금 마스크 파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빚이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는 거야? 사람 참. 미영아, 너 그동안 속고만 살았냐? 태성이가 대기업에 있었는데 좀 똑똑하겠냐? 걔가 학교 다닐 때 똑똑해서 공부를 진짜 잘했다고. 태성이가 직접 마스크 수요 조사해보고 발로 뛰면서 찾아봤어. 나도 옆에서 도와줬고.
이제 우리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도 돼. 돈방석 안 줄 준비나 해. 저러니 왠지 더 불안한데. 결국 불안했던 마음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건 맞았지만 마스크는 이미 시중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판매하는 마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 이후 마스크 인기는 예전처럼 그리 많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마스크의 반의 반도 팔지 못했고 거래처에서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업한 친구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남편에게 빌린 1억을 어디다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그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더니 제가 신용도가 낮은데 어떻게 은행이 1억을 빌려주냐고 다그치니까 나중에는 대부업체에서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고 앞이 아찔했죠. 사람도 잃고 시간도 날리고 1억도 허공에 날린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여기서 모든 걸 멈췄다면 전 다 받아들이고 살았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밤중에 남편 친구가 울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미영 씨, 너무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 시간에 누구야? 아니, 이게 누구예요? 태성 씨, 애아빠랑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밤중에 오신 거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이 시간에 왔어요. 실은 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 혹시 딱 1억만 더 빌릴 수 없을까요? 뭐라고요? 동업한 친구는 사실 1억을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쓴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털어놓더군요. 지금 집에 빚이 너무 많아 빨리 갚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요. 게다가 친구 어머니와 친구의 아이가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염치 없지만 1억만 더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겨우 정신줄을 붙잡은 저는 지금 우리도 그쪽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돈 빌릴 데가 없는 상황이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남편은 다음 날이 되자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1억을 빌려서 친구에게 줘버린 겁니다. 여보, 저쪽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도 먹고 살 생각부터 해야지. 당장 빚이 1억인데 또 1억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고? 제정신이야? 어떻게 갚아? 지금도 내 월급 가지고는 우리 집 대출 갚는다고 빠듯한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2억을 갚아? 아니, 태성이가 남도 아니고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지금 당장은 걔네도 돈이 없지만 어머니랑 아이 수술 잘 돼서 회복되면 열심히 돈 갚는다고 하잖아. 당신은 그 말을 믿어? 만약에 아니면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말 못 믿겠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차용증 받아오지 않으면 우린 그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내가 태성이 어머니 계시다는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차용증 받아올게. 남편은 다음 날이 되자 친구 어머니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갔지만 그런 분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전 역시나 속았구나 싶었죠. 결국 저희 빚은 2억 원으로 늘었고 사채업자들은 저희가 빚을 제때 못 갚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오밤중에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월말까지 일부라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줌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이렇게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불법인 거 알아요?
자꾸 이러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그럼 신고해. 우리는 그러면 경찰 오기 전에 아줌마랑 아저씨랑 딸이랑 다 멀쩡히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무슨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다 있어? 물론 그 이후에도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남편 친구인 태성 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어요. 아무리 빌려주지 말라고 해도 왜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한심한 일만 벌이는 건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번개탄이라도 피워서 저 세상으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전 매일 밤마다 소리 없이 울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지영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케팅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지영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줄 테니 자기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지영이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으니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실무 경험이 적어서 제가 팀장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 사무실은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리지만 지영이가 일하는 사무실은 저희 동네여서 거리도 훨씬 가까웠고요. 결국 저는 회사에 1년간 휴직 신청을 하고 지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이 웹툰의 주요 독자층은 확실히 청소년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굿즈를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홍보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지영이에게 말하니 지영이는 한번 추진해보자고 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스토어를 차려 캐릭터가 그려진 핸드폰 케이스, 그립톡 등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정도였죠. 결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멈추지 않고 오프라인 가게까지 열었고 우리 가게는 매일 학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는 지영이네 회사의 마케팅 이사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줄어들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의 사채빚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네 아이디어 덕분에 매출이 이렇게 늘 수 있었어. 어떻게 이 고마움을 갚니? 아니야. 지영이 네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일이 잘 풀린 거지.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영이 네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매출 올리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네가 잘 일을 해주어서 회사도 이만큼 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맙다. 알았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게. 너랑 일하다 보니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더 많아서 빠듯했던 생활이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혹시라도 금전적인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내가 힘껏 도울게. 제가 회사 임원이 되면서 수입이 배로 늘어나자 남편의 태도도 그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벌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침 밥상도 차려주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해놓고 저녁상까지 차리더군요. 아이 등원과 하원, 간식을 챙겨주는 일까지도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항상 찡그리고 있던 남편의 얼굴도 이젠 제법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내가 아이 미역국 끓여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어. 자기도 얼른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 웬일이야, 여보? 매일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 내가 피곤할 게 뭐 있어. 당신이 매일 나가서 일한다고 힘들지. 이번에 임원으로 진급까지 했으니 더 신경 쓸 게 많지? 그야 그렇지. 나야 당신이 집안일 해주고 아이 잘 챙겨주면 바랄 게 없지. 자기가 차려준 밥 먹고 오랜만에 푹 좀 쉬어야겠네? 고마워, 여보.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어색해하던 남편도
이젠 아이와 둘이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저는 앞으로 남편이 사업한다는 말만 안 한다면 잔소리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우리 남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동네에서 우리 아들은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셨는데요. 시골에서 독자로 귀하게 자란 남편은 어렸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해 대학교도 삼수를 하여 겨우 들어갔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에 충실하지 않아 항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며 쓴소리 한번 하지 않고 키우셨죠. 그래서 남편 고향에 가면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저를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었고 제가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양반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의 사업이 망했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 것 같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사업이 망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어머님을 찾아뵙고 따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고 제가 돈을 벌고 남편은 집안일을 한다는 말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시고 몸져 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일 때문에 항상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전화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랜만이야? 야, 깜쪽같이 나를 속이고 있으니 기분이 어땠니? 내 아들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으니 이제 만족하니?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두다니 정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남편 사업 망한 얘기는 못 들으셨나 봐요. 난 그 말 안 믿는다. 괜히 나 골탕 먹이려고 네가 지어낸 말 아니냐? 뭐라고요? 제가 할 일 없으면 어머님 골탕 먹이는 사람인가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뭐라고? 내가 무슨 골탕을 먹여? 지금 말도 없이 저희 가게 오셔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골탕이 아니고 뭐예요?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대뜸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너는 편안히 앉아서 돈 버는데 왜 내 아들은 굳은 집안일까지 하며 쉬지도 못하냐고요. 저도 모르게 흥분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며 여기는 가게이고 직원들도 있으니 일단 집에 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일 끝나는 대로 가겠다고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플라스틱 유리컵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설마 이게 어머님의 짓일까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주인공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야, 대체 누가 던진 거야? 내가 던졌다. 왜? 네? 아니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정신 나가셨어요? 야, 왜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냐?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집에 가서 네가 우리 아들 대신 밀린 집안일 당장 해라.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집에 가자는 말 안 들려? 어머니, 여기 영업장이라 계속 소리 지르시면 영업방해로 나가셔야 합니다. 야, 내 아들 계속 집안일하게 놔둘 거야? 집안일은 네가 하라고. 제발 이성 좀 찾으시고 집에 가 계시라고요. 이게 진짜 더 맞아야 내 말을 들을래? 안 되겠다. 보자 하니까. 뭐라고요? 맞아야겠다고요? 협박하시는 거야 지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라 죽어!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며 고함을 있는 대로 지르더군요. 보다 못한 직원들이 뜯어 말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경찰들이 어머니를 뜯어 말리자 그제야 어머니는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이후 저는 시어머니만 보면 죽으라는 트라우마가 떠올랐고
급기야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죠. 가슴 깊이 차오르는 우울감과 공포감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비참해졌는데요. 결국 전문 상담사에게 찾아가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당신이 한 잘못을 뉘우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꽉 막힌 분이라도 다 듣고 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약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뒤, 저는 일을 끝내고 시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이 망하고 사채를 쓴 이야기부터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모든 일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남편 일이 잘 안 된 게 저 때문이라고 싸잡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사업 실패한 거, 친구에게 2억씩이나 빌려준 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내 자식인데 내가 모를까 봐? 어머니와는 대화가 되지를 않네요. 그럼 가게에서 저에게 하신 행동은 사과 안 하실 건가요? 내가 미영이 너한테 그 정도도 못하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비 일이 잘 안 풀린 건 결국 네가 제대로 내조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네 책임이 크지. 뭐라고요? 야, 상황이 그렇지 않냐? 네가 집안 단속을 야무지게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일이 잘 안 풀리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생활비를 좀 더 아껴 쓰고 돈을 잘 모아두었다면 우리 귀한 아들이 사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또다시 머리가 핑핑 돌고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트라우마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그 모욕을 당하고도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한 시간이 갑자기 너무나 아까워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한스럽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영영 안 볼 사이니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자 싶어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아빠가 사업 말아먹고 사채까지 쓴 건 제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 생각 앞으로도 변함없으시죠? 그럼 저도 이제 같이 안 살겠습니다. 뭐라고? 애까지 딸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같이 사니마니 하니? 애까지 딸린 하찮은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 빚 갚아주고 있었죠. 근데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갚아줄 필요가 없겠네요? 뭐라고? 당장 죄송합니다 하고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동이냐? 역시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시네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봅니다. 결국 전 가방 속에 들어있던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빚은 아드님과 열심히 갚으시고 전 자유롭게 살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와버렸죠. 사실 저도 처음엔 이혼 서류까지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모든 실패 책임을 제 탓을 하며 모욕을 주니 저도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가게에서 일은 사실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봐서요. 그리고 전 어머니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당신 녹음 내역 잘 들었지? 당신 사업 쫄딱 말아먹은 책임이 당신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하시니 난 더 이상 당신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어. 아이와 같이 나가서 살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와 오래도록 빚 갚으며 오순도순 잘 살아봐. 뭐라고?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성격 안 좋으신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 일단 진정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응? 성격 안 좋은 어머니인 거 알면 제일 먼저 나를 보호해줬어야지. 내가 가게에서 어머니한테 컵으로 머리 얻어맞고 머리채까지 잡혀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난 며칠 동안 잠 한숨 못 잤어. 이젠 더 이상 할 말 없고 법원에서 할 말 있으면 해. 제발 부탁이야.
앞으로는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일단 집에서 얘기하자. 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 거야. 내 주변에선 폭행죄로 추가 고소라고 난린데 폭행죄로 형사 입건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줄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시라고 전해줘. 끊는다. 미영아, 여보세요? 미영아! 남편은 그날 당장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며 잔뜩 성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이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사실이냐고 물었다네요. 답답하고 분노에 찬 남편은 급기야 혈압이 올라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갔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제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엄마, 도대체 왜 미영이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 빚은 그럼 누가 갚아요? 뭐라고? 그럼 너 진짜 빚이 2억이나 있단 말이야? 진짜지. 그럼 누가 그런 걸로 거짓말해요.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우리. 뭐? 야, 그러면 넌 남자인데 살림하고 애 보고 하는 건 괜찮단 말이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사업을 완전 말아먹었으니 미영이가 대신 돈 버는 거고 저는 살림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돈 안 갖다 주면 빚 한 푼도 못 갚는다고요. 그 사람들 제 날짜에 안 갚으면 집까지 찾아와서 엄청 무섭게 협박한다고요. 뭐? 아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전화해서 미영이 지금 오라고 해. 엄마 같으면 오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올걸요? 아유 진짜. 이놈이 정말. 내가 너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지 나조차고 그랬냐?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엄마 며느리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고요. 뭐 위자료? 아니 세상에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지. 왜 내가 위자료를 주냐? 난 못 준다. 엄마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위자료 소송해서 지면 줘야 한다고요. 뭐라고?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시내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지영이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니 일단 자기 집으로 와서 천천히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지영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집이 넓고 깨끗해 아이와 잠시 머물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영이 집에 도착해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운 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자신이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해 줄 테니 위자료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물으니 펄쩍 뛰며 당연히 위자료를 받는 게 맞다며 자신과 막역한 사이니 수임료는 걱정하지 말고 꼭 소송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아, 내가 전화번호 알려준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고 도움받아서 꼭 소송까지 가. 직원들 앞에서 세상에 그런 개망신을 주고 폭행까지. 게다가 너한테 사과 하나 없었다며. 아무리 시어른이라도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나도 지영이 네 말대로 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다던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좀 미안하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자꾸 넌 그런 말을 해. 미영이 네가 얼마나 나한테 은인인데. 처음에 퇴사하고 웹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었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더라고. 근데 네가 그랬잖아. 뭐든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라고. 네 말 덕분에 내가 힘을 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야.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하니? 알았어. 네 말대로 변호사랑 소송해서 꼭 위자료 받아낼게. 정말 고맙다, 지영아. 결국 저는 지영이의 소개로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은 물론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하여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마지막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위자료 청구까진 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은 소송 중에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돈만 밝히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막무가내이던 어머니도 상황이 이리 돌아가니
제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해주고 아들 사채비 좀 제발 갚아달라고 저에게 울며불며 사정하더군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또다시 트라우마로 빠질 것 같아 단칼에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미영아, 우리 그래도 몇 년간 얼굴 본 세월이 있는데 위자료 소송까지는 아닌 것 같아. 소송 취하해주고 우리 아들 사채비 좀 마저 갚아주면 안 되니? 처음에 그러게 제 말을 잘 듣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이미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어디 아들하고 둘이서 열심히 빚 갚아보세요. 어머니는 울며 불며 저에게 통사정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제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예전에 하셨다가 그만두었던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나를 파출부 취급하고 있네? 이봐요, 할머니. 이렇게 할 거면 집에 가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나를 파출부 취급했잖아. 내가 어떻게 노인네 병수발을 해? 이까지 돈 몇 푼 받자고 내가 자존심을 굽힐 것 같아? 절대 안 해. 아유,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대?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됐어요. 빨리 나가요. 전화해서 당신 같은 사람 당장 차르라고 할 거니까.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을 갚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하늘은 제 편이었는지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도매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약한 말투로 손님도 말 걸어주는 상인도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지금이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찾아오더라도 단 한 푼도 줄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요. 요즘 저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니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이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큰 파도가 지나가면 좋은 순간도 온다고 하죠. 제게 요즘 그 좋은 순간이 찾아왔나 봅니다. 한때는 정말 죽음까지 결심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옥이었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보니 이렇게 꿈 같은 날들도 찾아오네요. 그리고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회사 건물의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만남을 몇 번 가졌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크게 공감해 주더군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듯해서 그동안 쌓인 트라우마가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사귀고 있는데 아이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잘생긴 삼촌이라며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람 역시 아이를 너무나 예뻐합니다. 저에게도 봄날이 오는구나 싶어 마음도 괜히 설레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구에게 차마 말 못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꼭 사세요.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쁜 날도 찾아온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